그리운 곳에서 그리운 곳으로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대로 진행을 맡은 천육이고요. 오늘 그 책 제목이 그리운 곳에서 그리운 곳으로입니다. 서유럽의 끝 포르투갈이라는 낯선 땅에서 문학과 삶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 정서가 깊이 있게 풀어낸 산문집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한 북토크를 넘어서 여행의 또 다른 의미를 경험하는,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민석 교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수님의 목소리 또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짧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와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내는데 아무 데서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문독수 문학관에서 제일 먼저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다 아침에 그 4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 오니까 봄이 있네요. 서울 인근 아직도 봄 기운은 느껴지는데 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오니까 그 개나리도 만발하고 갑자기 세상이 화사해졌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우리 오민석 교수님께 소개를 잠시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석 교수님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십니다. 현재 당국대학교 인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1990년도에 한길문학의 시로 등단하시고 93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평론으로 당선되면서 평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그리운 영윤 여인숙이라는 외에 2권이 있고 그다음 문학평론집 이 황량한 아래 글쓰기 외에 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책이 있지만 제가 짧게 소개드리면 문학이론서 연구소와 그리고 대중문화연구소 시해설서의 산문집도 3권을 출간하셨고요. 그 외에 번역서와 바스코 코파 시집 등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전체 20여 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당국문학상, 시와경제문학상, 편운문학상 외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질문하고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양력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시간에 너무 길어서 다 못할 정도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활동하시는 글의 장르가 이번 산문집을 통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객들이 오시면서 복도에서 이미 이제 보신 바대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문독수 문학관 갤러리에서 연필 소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소묘전에 44작품이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사진과 글의 재미가 굉장히 있을 건데 혹시 저 사실 그림 이렇게 소묘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 그림까지 그리시고 계시네 하고 많이 놀라셨는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안에서 그림을 좀 약간 잘 그리는 수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하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 재수 없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백일장 같은 데 나가서 글을 써서 상을 받는다든가 혹은 뭐 사생대회죠. 그림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거나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를 잘하면 그냥 그런 걸 다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특별히 재능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재수 없다.
공부를 잘하면 옛날에는 반장 이런 것도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도박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글짓기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였거든요. 글이나 이런 예술 쪽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자공학과를 가려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고2, 고3 때 알게 되고 재수까지 한 끝에 대학에 거의 꼴등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태 미술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99점이었어요. 근데 미술을 잘한다는 생각을 저는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미술반이라든가 혹은 문예반 이런 걸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공부 따라서 그냥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그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핑계겠죠.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정년퇴임하고 나서 이 책의 원인이 된 작년 겨울에 포르투갈을 장기책으로 이게 70일의 기록이거든요. 70일 동안 있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전 배워본 적도 없고 이렇게 미술 시간에 강제로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스케치북하고 연필을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동네 미술 전문점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하루에 한 장씩 연필 소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전에 제 직업은 글쟁이고 연구자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죠? 정신을 완전히 홀린 듯한 느낌? 그래서 중간에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릴 때는 완전히 미쳐서 그리는데 끝나고 나면 완전히 그 탈진 상태? 근데 그게 그렇게 황홀을 해서 그렇게 기쁨이 없으면 매일 한 장씩을 못 그리겠죠. 근데 그게 너무 황홀해서 낮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작으니까 나중엔 태블릿에다가 그 사진을 옮겨놓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하고 글을 SNS에 매일 올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게 됐는데 전시까지 할 줄이야. 이 전부 문덕수문학관에서 전시를 하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가 총 51점을 실제로 그린 건 70점인데 51점을 지금 전시 중인데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전시를 못해서 교체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림 전공자가 아닌데 이렇게 전시를 하고 여가로 그러면 정말 그림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는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 보고 즐기면 되니까. 네. 그런데 액자비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판매는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연구를 받게 됐습니다. 문덕수 문학관에서 오민석 교수님의 연필 소묘전이 첫 작품전을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딘가에 그 교수님의 연혁에 아름다운 기록이 되지 않을까. 문덕수 문학 갤러리에서 첫 소묘전을 하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포괄적으로 보면 교수님 일종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르투갈 체류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여행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생활 여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여행이라고 부르는 여행은 도대체 어떤 여행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그 저의 그 소망이었어요. 낯선 곳에 가서 오래 지내보는. 물론 제가 재직 중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서 1년을 살다 오고 인 적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가서 사는 거고, 그런 거 말고 한 3-4달 여행이라 하기에는 좀 긴 시간이면, 제가 이런 계기를 갖게 된 건 하루키에 소설가라는 직업인가? 하루키가 쓴 그 책을 보면, 하루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반향을 낼 때마다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소설을 쓸 때 꼭 그 외국을 나가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둘이. 그 친구는 주로 유럽을, 자기 말로는 싸구려 숙소를 얻어서 한 6개월을 체류하면 그 장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키가. 그러면서 그 장점이 뭐냐면, 국내에서는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 장애물이 많은데, 외국을 나가면 그런 일이 갑자기 다 사라지잖아요. 그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집중하면 그게 훨씬 더 잘 써지고, 그래서 저도 싸구려 숙소를 찾아서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 싸구려 숙소라는 게 별로 없어요. 동남아는. 그러니까 하루키는 엄살이죠. 재벌인데 그렇게 하는 말이고, 그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정년을 하고 나니까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아예 계획을 했었죠. 70일 정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게 책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산문집으로 체르기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쓰게 됐던 거죠. 네, 제가 더 듣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그 낯선 곳에서 무작정 떠난 여행하고, 그렇죠. 네, 네. 생활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글을 매일 쓰다 보니까 처음에 뭐 1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활여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반 여행을 하면 이렇게 들떠 있고 흥분해 있고 그런 상태에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만, 그래서 감정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래서 들떠서 흥분 상태로 시간과 돈과 감성을 막 낭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한동안 책상에 앉지 못하고, 들떠가지고 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말고 여기서의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장 보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매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원고 청탁을 계속 받고, 마감일에 쫓기고 괴로워하면서 글을 쓰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생활여행이라는 이름이 적절하겠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 안 되고 한 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저는 70일 동안 숙소를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대.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점으로 치면 뭐 춘천을 다녀온다든가, 뭐 인천을 다녀온다든가, 강화도를 다녀온다든가, 그 정도 거리 당일치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갈 바깥에 있는, 유럽에 가볼 만한 데가 워낙 많은데 막 돌아다니면 생활여행이 안 되니까 일부러 돌아다니지 말고 한두 군데만 한 3박 4일 짧게 갔다 와서 가나는 움직이지 말자. 한 군데 계속 있자.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리스본 다음으로 포르투에서만 이제 70일을 지내고, 포르투 내부를 이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고 당일치기로 리스본만 3박 4일로 2번 갔다 왔어요. 리스본은 포르투에서 기차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3박 4일씩 2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기준으로 외국은 프랑스의 니스,
많은 예술가들의 특히 화가들의 네. 그 창작지이자 휴양지였던 니스라는 데 가서 그것도 딱 3박 4일만. 유럽에 가면 돌아다니고 싶은 욕망에 너무 시달려요. 왜냐하면 유럽 내부에 우리로 치면 거의 도단위처럼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데다가 일단 포르투갈까지 가는 거는 뭐 열몇 시간 걸려서 가지만 일단 도착하면 왕복 비행기 값이 거의 10만 원 수준이면 유럽에 아무 나라나 가거든요. 이거 얼마나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내가 말이야. 맘만 먹으면 뭐 체코 프라하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다 갈 수 있는데 그 욕망을 줄이는 거죠. 그래야 생활 여행이 되니까. 저는 막 들떠가지고 막 사진 찍고 떠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감정을 낭비하고 또 돈도 엄청 깨지고 그런 여행이 싫어서 그렇게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이렇게 체류기를 이렇게 보면은 한 달도 아니고 70일 살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제 체류기 70일간의 체류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위에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어떤 지역을 택해서 뭐 친구랑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여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한 달 살면은 도대체 그 집을 빌리는데 얼마지? 하고 여쭤봤는데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질문을 나중에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생활 여행이라는 말을 달아서 제가 궁금한 건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체류를 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렇게 포르투에서 70을 이렇게 집을 이제 구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0일간의 묵을 집을 구하는데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산문집 읽을 때 더욱더 이렇게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2, 3일씩 호텔을 구해서 여행하는 거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어비앤비 그 웹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고 나서 보니까 호텔을 한 3, 4일 잡아서 일단 간 다음에 현지에서 얻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저는 에어비앤비에 그 지역에 이런 숙소가 다 올라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 올라와 있는 좋은 숙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그 도착을 했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가령 예를 들면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추워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을 때 에어비앤비 회사에서 그 임대자하고 임차인 사이에 이 중재를 해주고 환불이나 이런 걸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 외에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얻으면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안 빠지기 때문에 훨씬 싸게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가 안 돼요. 그러면 숙박비 몇백만 원을 날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끔찍한 숙소인데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가보니까 포르투도 이제 이런 포르투 전체 물가에 비해서 그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포르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장기 체류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반응들을 보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거기서 새를 살고 그래야 되는데 새가 가서 관광에 들 때는 올라가니까 자기네가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포르투갈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거든요. 특히 마트 물가는. 그건 좋은데 렌트비는 유럽의 다른 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옵션에 따라 한 달 기준으로 한 120, 30에서 한 400까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르투갈을 갔다 와서 또 앞으로 해볼까 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평균 월 150 정도면 웬만하면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 숙소를 어지간한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혼자 갔으면
더 싸고 일단 더 싸고 좀 더 거칠고 막 그 19세기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그런 험악한 숙소도 얼마든지 갔을 텐데 옆에 너무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숙소를 얻었어요. 200년 된 그 집이래요. 그런데 200년 된 집은 이 골조나 외양을 절대 수리를 못하게 유적지이기 때문에. 근데 내부를 전부 리노베이션 했더라고요. 근데도 에어컨 설치를 못한대요. 여름에 그냥 선풍기 돌려야 된다는데 저희는 이제 물론 겨울에 갔습니다만 내부에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넓고 그런데 70일에 460만 원? 그러니까 꽤 큰 돈이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사는 거는 여기 있어도 쓰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다 적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왕복 그 항공료는 카드 마일리지로 적립된 것 같기 때문에 비행기값은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추가로 든 건 거의 그 렌트비 요거만 추가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은 숙소에서 묵어서 그 비용이 들었고요. 100 이하 8, 90만 원 정도의 숙소도 런던, 파리 같은 데는 안 됩니다. 그런 대도시 말고 유럽의 웬만한 도시는 싸게 하면 월 8, 90, 보통 에버리지 150, 그리고 그 다음에 200 가까이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집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유럽의 다른 지역들 찾아보면. 차마 이런 북토크에서 이렇게 금액을 물어보는데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이해가 빠르게 오시죠? 저 뒤에도 저희 그 육성이 들립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로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묵은 그 집도 200년 됐고 골목마다 그 옛날의 집들이 거의 다 뭐 160년, 200년 이렇게 오래된 골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또 이번에 주 여행지가 포르투와 그리고 리스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곳 수도의 지역에서 어떤 매력을 느껴지는지 짧게 한번 표현하신다면? 일단 포르투갈은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브라질을 식민하고 그러니까 남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미의 그 식민지를 거의 다 독차지했던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영광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그리고 그 아랍인들과의 7, 800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전쟁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유럽의 돼지꼬리 중에 하나예요. 돼지를 영어로 피그라고 그러잖아요. PIG. 근데 PIGS, 피그스. 직역하면 돼지들인데 우리말로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돼지꼬리 같은 나라다. 이게 그 제 책에서 봤는데 뉴스위크인가 미국의 한 보도에 그 헤드라인에 어떤 기자가 이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 경제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먼 과거에는 유럽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그런 한심한 나라들이 4개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에 철자를 앞에 글자를 타면 P 포르투갈, 그 다음에 I는 이탈리, 그 다음에 G 그리스, 그 다음에 S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4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제일 힘든 나라고 아주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GDP 같은 걸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12에서 12 사이로 오락가락 하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면 포르투갈은 49, 52 정도. 그래서 그 이제 특히 포르투라는 도시, 리스본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 먼 그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시절에 지어놓은 그 성당이나 건물 같은 것들이 수백 년 묵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되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이 폐허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페인트가 다 이렇게 낡고 이런 걸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옛날에 쿠바에 가서였거든요. 쿠바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포르투라는 데가 국제적인 관광 도시인데 리스본에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6채 정도 중에 한 채 정도는요 그 폐허예요. 집들이 집이 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안에서 막 잡초가 자라고 있고 문은 뭐 다 폐쇄되어 있는데 언제 너무 오래돼서 언제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심지어 시청 앞을 가면 보통 시청 앞에 광장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그런 시청 앞 광장의 좌우측으로 우리 지금 고층 빌딩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그 히스토릭 사이트는 개발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세 때 고층 빌딩이죠. 그러니까 높아야 7층 정도 그 유럽식 아주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 시청 앞 광장의 좌우로 늘어선 그 건물들 중에 하나도 완전히 폐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생소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관광 도시에서 저렇게 폐허가 존재할까? 그래서 어떤 집은 지붕이 다 썩어서 무너져 내려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매일 그런 풍경이에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래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건 뒤에 가서 그 폐허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전체적인 포르투나 리스본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 지역이 유네스코 국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못 하니까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가령 페인트 얼마든지 칠할 수 있고 구조물만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도착한 게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작년 그 겨울에. 그러면 원래 막 그 화려하고 번쩍번쩍 해야 돼요. 서울 시내만 해도 얼마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화려합니까? 특히 밤에 그 거리의 조명 같은. 근데 너무 어둡고 칙칙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지? 근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돌고 관리 자체를 못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런 게 이렇게 보통 포르투 여행하는 국내 관광객들 보면 3, 4일 정도 지나가요. 포르투갈 이렇게 유럽 여행할 때. 그럼 다 봤다 이렇게. 리스본도 한 3, 4일 보면 다 끝나는 건데 거기서 오래 있어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게 포크레인, 타워 크레인 공사장에서 쓰는 그 타워 크레인이 도시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복구가 되고 있구나 조금씩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포르투와 리스본의 얘기를 지나서 이제 문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르투갈 출신의 대표적 문인으로서 페르난도 페소아 시인과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사라마고군요. 사라마고 아시는지 들어보신 분 계시죠? 페소아. 네, 페소아 좋아합니다. 네, 이설인 시인은 지금 이거 그리운 곳에서 그 북토크 한다고 그러니까 페소아 때문에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페소아와 사라마고를 이렇게 만나셨는데 이번 여행에서 만난 페소아 사라마고는 어떤 방식으로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지 한번. 저는 그 시인이기 때문에 소설가 주제 사람하고보다는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읽었었고
또 좋아했었죠. 이 페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게 페소아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헤테로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필명하고 다릅니다. 필명은 슈도님이라고 그래요. 가명, 필명 영어들은. 영어로 헤테로님은 그냥 different names, 다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페소아는 무려 70여 개의 이름으로 자기 글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페소아라는 본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 이름이 페소아라는 이름의 3명 시인 이름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한 70여 명의 다른 이름들을 써서. 근데 재밌는 게 그냥 이름만 달리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직업도 나오는데 직업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페소아가 꾸며낸 캐릭터들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자기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그 시인이어서 제가 포르투갈에 갔을 때 이 페소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르투라는 도시에는 그런 게 없고요. 리스본에 그 페소아 문학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사람하고 문학관이 다 리스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소아 문학관은 내부에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내부의 소장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뭐 볼 게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페소아가 그 건물에서 한 15년 정도 그 후반부의 생을 거기서 보냈다고 하는데 별로 문학관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임프레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페소아가 자주 다니던 그 브라질리아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 200년 묵은 카페인데 그 앞에 그 페르난도 페소아의 동상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고 거기를 가니까 훨씬 페소아가 더 깊게 느껴져 있고 더 페소아를 가까이 본 거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라고 리스본에 굉장히 화려하고 규모가 큰 중세 수도원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가니까 페소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소아 그 탄생 50주년 때 1985년인가 6년인데 그때 페소아의 무덤을 국가 차원에서 그걸로 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모던한 조각품 같은 비석을 크게 세워놓고 그 아래 페소아가 묻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 주제 사람하고는 사실은 페소아보다 포르투갈 국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소설가죠. 근데 외모상으로 보면 이 페소아는 굉장히 댄디한 그 아주 멋쟁이 신사 같은 그 항상 중절모를 예쁘게 쓰고 다니고 몸이 호리호리해요. 근데 주제 사람하고라는 소설가는 동네 복적방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에요. 별로 외모에 관심 없고 그리고 누구보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기 말로는 리버테리언 커뮤니스트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기독교, 특히 가톨릭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포르투갈 정부와 굉장히 많이 불화했던 사람이었는데 평생 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그 주제 사람하고의 그 뭐랄까요 특이할 점은 제가 나이를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굉장히 늦게 등단했거든요. 아주 늦은 나이에 한강 시인이 노벨상을 받을 그 나이에 이 사람은 등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노벨상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포르투 전역에서 포르투갈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고마워요 사람하고 응? 라는 슬로건으로 그렇게 사랑의 작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리스본에 있는 그 주제 사라마고의 그 박물관에 가면 거기는 사라마고의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인상이 깊었고 더 재밌는 건 주제 사라마고가 받은 그 노벨상 메달이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원형인데 한 이 정도 크기. 그런데 제 아내인 최가인 시인이 꼭 쑥떡같이 생겼다.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고 더 인상 깊은 것은 그 사람하고 주제 사람하고 박물관 앞에 인도에 그 오일 우리 스페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뭐죠? 스페인에서 올리브. 올리브 나무가 백몇십 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저 이제 포르투갈에 오래 묵으면서 제 아내와 저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휙 봐도 그 올리브 나무는 바로 알게 됐어요. 워낙 올리브 나무가 포르투갈 전역에 흔하기 때문에 레몬 나무와. 그런데 그 박물관 앞에 비교적 그 폭이 넓은 인도에 이제 올리브 나무를 보면 수령도 알겠어요. 저거는 뭐 100년 묵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굵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마고가 죽고 나서 사라마고의 고향에 있는 100년 묵은 올리브 나무를 글로 옮겨와서 식재하고 그 밑에 유해를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기가 바로 사라마고의 묘지가 되면서 그 바닥에 돌판을 직사각형으로 길게 깔아서 사라마고의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비명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스본에 그 테주강이라고 유명한 강이 있고 코메리우스인가요? 제일 유명한 그 광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면 항상 가는 그 관광지인데 거기에 주제 사람하고 페소아가 단골로 다니던 레스토랑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즐겨 앉던 자리는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못 앉게 해놓고 그 자리에 페소아가 쓰던 중전을 모두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의 사진 그 레스토랑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커피를 마시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재밌는 건 두 자리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고요. 배치된 사진의 크기와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면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팽팽한 뭐랄까 대결 구도 어떤 그 긴장의 관계라는 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앉지는 못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를 예약을 하고 가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는데 거기를 이렇게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그 웨이터들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이 웨이터들이 전부 멋쟁이 할아버지들이에요. 하얗게 수염을 기르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그리고 제 아내 최가인 시인한테 항상 마담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갔는데 마담 이러면 거기는 비싼 집입니다. 테이블이 흰 천이 깔려 있고 마담 뭐 미스터 이러면 거기는 비싼 데인데 그 페소아가 앉던 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니까 다른 할아버지 웨이터가 페소아가 쓰던 중절모를 이렇게 저를 씌워주는 거예요. 야 이게 페소아가 쓰던 모자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페소아보다 머리가 훨씬 큰가 봐요. 모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벗는데
그 땀 냄새 있죠. 모자 땀 냄새. 땀 냄새가 진짜 폐소하고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주 확 나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런 기억들이 네,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소아와 사라마부에 대해서 아마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남아서 나머지 그거밖에 안 질문은- 남았어요. 네,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마담이라고 부른 우리 최 시인이 사라마부의 노벨 이게 메달을 쑥떡이라고 하지 않고 개떡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개떡이라고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 이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답형으로 좀 네네, 빠르게 알겠습니다. 진행해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70일 동안 갔다 오셔서 바로는 아니라도 곧 이렇게 책이 출간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기획이 되신 건지 이 책을?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출판사를 정하지 않고 책을 낼 걸 작정하고 매일 글을 썼고 그리고 최 시인은 그냥 기분 나면 SNS에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하나씩 글을 올렸는데 정말 작정하고 쓴 제 글을 보고 출판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최 시인이 여가로 쓰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보고 섭외가 3군데서나 들어왔어요. 출판 섭외가. 그리고 그쪽에 요청은 뭐냐면 두 사람의 글을 합쳐서 하자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작정하고 썼기 때문에 작년 2월 말에 들어올 무렵에 원고가 다 정리까지 끝난 상태였고 이제 최신이 들어와서 원고를 좀 정리하기로 했는데 학교 일로 계속 바쁘면서 원고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 봄에 나올 게 1년 늦춰진 겁니다. 네. 원래 섭외는 최가임 씨가 그 세 출판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소형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두 분이 모두 와인보다는 그 빨간 딱지 소주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빨간 딱지 소주 하면 어떤 소주를 20도 넘는 술이에요. 소주. 그래요? 네. 독한 소주 아닌가요? 어떤 그러니까 소주 중에 제일 진로? 독한 소주. 네. 독한 소주를 말한다. 네, 그 많은 그 책에 보면은 그 소주를 이렇게 공급을 어디서 다 하셔서 저희가 아니면은 그 와인의 맛을 더 장기 좋아하셨는지. 체류를 하니까 특히 겨울이니까 뭐 옷도 많이 가지고 가고 짐이 많은데 무게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소주였거든요. 그리고 현지 상황을 모르니까 소주가 없을까봐 팩소주를 40병을 챙겨가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 부족할 텐데. 그리고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와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책에 짧게 써놨는데 와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와인은 너무 계급적이에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파는 막 8, 9천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너무 이 위계가 다양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돈을 주면 좋은 와인을 돈을 투자하는 만큼 좋은 와인을 먹으니까 저는 그게 평소에 불편해요. 그런데 소주는 계급이 없잖아요. 재벌이나 뭐 무일푼 없는 사람도 소주는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소주를 와인과 비교가 안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챙겨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길 가니까 와인 천국이에요. 포르투갈 가니까. 그런데도 별 관심 없었는데 포르투 와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르투 와인. 근데 그게 아마 포르투갈어로는 포르투 와인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포르투 와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음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옛날에 프랑스하고 영국의 100년 전쟁 끝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에 패배하고 나서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에 포도주를 수입하는 게 중단됐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포도주를 계속 프랑스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짧으니까 어디 좋은 포도주 있는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지역에 포도주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수입을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오는 동안에 얘가 발효를 하다 못해서 이게 포도주가 뭐죠? 식초가 되어버리게 다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를 안 상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뭘까? 포르투에서 이 포도주가 완전히 숙성되기 전에 거기다가 브랜디 55도의 그 강력한 알코올 정제를 투여를 해서 이 발효를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브랜디가 그 위스키 브랜디가 아니고 포도로 만든 55도에서 60도 알코올 도수가 가는 그런 브랜디예요. 그걸 넣어가지고 일부러 발효를 방해해서 영국에까지 오면 두 가지 특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도수가 20도가 돼요. 도수가 굉장히 셉니다. 포도주가. 그리고 단맛이 나요. 근데 그게 발효가 덜 돼가지고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발효가 덜 돼서. 근데 그 단맛이 전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매혹적이에요. 거기다가 이 도수가 20도? 그러면 이건 빨간 딱지 도수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매혹돼서 그걸 먹다가 보니까 이 가지고 간 40병의 빨간 딱지 소주를 거의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걸 가지고 다시 올 수가 없어서 아주 조그만 한인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작은 가게. 거기다 파는 것도 아니고 다 기증을 하고 그 대가로 저 음료수 2병 그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포르투갈 생각하면 파두라는 음악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현장에서 겪었던 파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파두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테니까 파두는 원래 그 항구나 우리 치는 달동네 같은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삶의 애환이 묵신묵신으로 나는 아주 슬픈 노래. 그 우리로 치면 그 일종의 한 같은 정서예요. 그 정서를 설명해 보면 그래서 파두를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나라의 슬픈 민요처럼 애달고 그래서 우리는 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르투갈어로 사우다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여행하면 누구나 파두 공연장을 찾게 되죠. 파두가 딱 두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파두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 공연 시간 1시간. 그럼 30분 하고 와인 한 잔 주고 거의 통일돼 있어요.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좀 진득하니 보면 파두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레스토랑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병 단위로 주문을 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묵진하게 파두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두의 진짜 묘미는 무대가 아니라 이 술자리, 이 탁자에서 벌어지는 거의 흥청망청하고 막 듣다가 따라 부르고 좀 해프게 울기도 하고 그게 파두의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르투갈에서 느낀 파두는 이제 다 파두가 클래식이 돼서 이제 전부 공연화돼서 전부 무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두의 원래 그런 정신을 느끼기가 힘들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프리저베이션 홀이라고 재즈 공연으로 가장 유명한 그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재즈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재즈스트들이 재즈가 이제 거의 클래식화 돼가지고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에 넥타이를 하고 아주 점잖게 재즈를 연주하더라고요. 이건 재즈가 아니거든. 이건 재즈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진짜 재즈를 느끼려면 그 싸구려 술집을 가서 실력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면서 연주하는 그게 재즈의 맛인데 재즈가 이렇게 박제화돼서 고급 무대에서 근데 파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재미없더라고요. 그쪽 소공연장도 가보고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면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파두는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리고 가사를 알아야 파두가 깊게 오거든요. 근데 많은 유튜브에 한글 가사가 있기 때문에 파두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9세기 초에 등장한 전통 음악 장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들었겠지만 리스본행 완행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는지 그리고 만일에 그 포르투갈을 알려면 어떤 영화를 추천하면 저희가 도움이 될지. 이제 보통 리스본행 완행열차라는 소설 원작이 있고 네. 영화에 그걸 보고 야 리스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본행 완행열차도 좋지만 리스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스본 스토리. 이걸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파리 텍사스, 또 베를린 천사의 신, 그리고 최근에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있죠? 일본의 그 청소부 이야기. 빔 벤더스 누구죠? 가만있어. 빔 벤더스. 빔 벤더스 감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만든 리스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걸 읽으면 리스본의 공간을 네. 아주 깊이 리스본의 완행열차보다 훨씬 탁월하게 리스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줄거리가 한 독일에 사는 음향 기자가 자기 친구가 영화 감독인데 리스본에 가서 리스본의 다큐를 리스본의 문화와 공간과 이걸 찍는 그 자기 영화 감독이 자기 친구가 영화 감독인데 리스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향 기술자인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화 줄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리스본으로 좀 와줘. 예? 나 영화 촬영하는데 도움을 줘.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그 빨간 똥차를 끌고 친구를 찾아서 리스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석이 없어. 숙소까지 갔는데 그래서 얘를 찾으러 리스본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원할 만한 음향을 계속 녹음을 하는 거죠.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다큐처럼 리스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거든요. 리스본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와 같은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제가 느낀 그 뒷골목 폐허의 모습들 그런 걸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혹은 리스본 같은 데 가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스본 스토리 영화 리스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다 되어 가는데 교수님 70일 동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글 쓰고 뭐 이런 부분에 사실은 포르투갈이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면서 티카시 작품을 몇 편이나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차피 사진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게 그 핸드폰 안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와서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잖아요. 어디 가나 우리가 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막 찍고 디카시를 쓸 생각은 안 했어요.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그걸 놓고 그림을 그리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올 때가 다 돼가서 사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피사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야, 이 디카시를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 무려 짧은 기간에 시집 한 권의 디카시를 썼고요. 그것도 2월 말에 들어올 때 이미 편집까지 그리고 영어로 번역까지 다 끝냈어요. 한영어로 내고 이제 해설만 붙이면 바로 출판 단계까지 왔고 출판사도 정해졌는데 해설을 쓰기로 한 그 제 부인 최 누구라는 분이 계속 해설을 지금까지 못 쓰고 미뤄와서 이게 언제 나올지 지금 저는 준비가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저도 처음으로 디카시를 써보게 됐고 저는 주로 디카시 평론 작업을 많이 해왔죠. 올해 이 같은 출판사에서 디카시 평론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출판사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디카 시집을 저도 최초로 곧 내게 될 것 같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1시간 가량 이렇게 시간이 지났거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2시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이 예, 저도 2시간쯤 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이 책이 주는 깊은 매력이 굉장히 많은 책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순서도 아마 있는 것 같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객 쪽으로 질문을 넘겨보도록 할 텐데 그 이전에 제가 한 분에게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서 그 매력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셨다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슬희 스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 책 뒤에 보면은 페르난도 페소아의 도망자라는 시가 짧게 있습니다. 이 시를 아주 감명 있게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에 나오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시를 파실 거예요. 네. 시 쓰는 이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페소아 얘기 듣고 저는 이제 페소아 책을 신의 내가 홀로 있는 방식이라는 책하고 불안해서를 봤거든요. 이 시인이 70개의 이름을 쓴다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오래전에 책을 보고 제 시 물금이라는 시에서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오신다 가지고 굉장히 반가운데 뒤에 또 페소아의 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거 읽었다는 네네. 거죠. 아주 영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명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오래 있는 것을 지루해한다면 왜 같은 자아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겨워하면 안 되지. 내 영혼은 나를 찾지만 나는 계속 도망치며 내가 결코 발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박수. 진짜 낭송을 잘하시네요. 이 시가 나는 도망자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페소아의 시를 제가 여러 번 인용했거든요. 이건 전부 제가 포르투갈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페소아의 시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페소아가 왜 70여 개의 이름, 다른 이름을 썼는지 이해가 가시죠?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되기를 거부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책을 많이 못 보셔서 질문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페소아 문학관에 가셨다고 가셔서 방문했으면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되는지? 입장료는 거의 부담 없는 5유로 했던 것 같고요. 1층에 그 기프트샵 같은 게 있고 일단 공간이 바닥 면적이 되게 한 3층까지 돼요. 외벽은 하얀 건물인데 소장품이 별로 없어서 일단 3층까지 보고 휙 내려오는데 시간 자체가 별로 걸리지 않는. 근데 좀 인상적인 건 페소아가 70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70여 명의 페소아가 작품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층에 올라가면 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울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내가 수십 개로 쪼개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게 이제 아까 그 페소아의 그 굉장히 다양한 자아 그거는 재미있더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소아가 소장했던 도서들.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왜 뭐 세계문학 전집, 뭐 세익스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페소아가 썼던 그 직접 쓴 원고, 그게 좀 있고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그 비용은 얼마 안 갑니다. 5유로 정도. 그리고 간단한 팁, 이제 한국의 여행객들이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가면 이제 비용을 절약한다고 거기 뭐 그 전철, 트램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카드 같은 걸 끊어가지고 뭐 이걸 끊으면 하루 종일 뭐 타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포르투갈은요 택시비가 무지 싸요. 그래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2인 이상이면 택시를 타는 게 그것보다 더 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한 기본 요금이 한 3.8유로 정도, 5,000원 정도. 그리고 리스본도 택시 타고 끝에서 끝에 돌아다녀봐야 거리가 짧아가지고 얼마 안 나요. 그리고 포르투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볼트라는 그 택시 부르는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부르면 아주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네. 네, 그다음에 황재원 선생님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사비과신협회 황재원입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생각을 했어요. 아마 6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탄생을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오민석 교수님으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그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는 그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재성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는 그 많은 직업들 그 역량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 있으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거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고, 한 20년이 지나서 네. 이 포르투 여행기를 생각하실 때 네. 아마 가장 그리운 뭐 에피소드가 하나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여러 장르들을 오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가져요. 시로 쓸 이야기가 있고, 평론 언어로, 비평 언어로 할 이야기가 있고, 또 칼럼 형태로 할 이야기가 있고. 제가 지금 산문집이 4권째인데요. 다 달라요. 첫 번째 산문집은 청년들을 위한 인생론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개기는 인생도 괜찮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대학 교수로서 청년들과 한 30여 년 강단에서 지내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 또 경계에서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중앙일보의 칼럼이니까 일종의 사회평론, 정치평론이고, 그 다음에 먹실골 일기라는 건 그 산속에서 전원의 삶을 그린 거고, 이번에 여행도 이렇게 다르듯이 각각의 장르가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소설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장편도 한 편 있어요. 400몇 짜리 중편도 2개 있고. 근데 아직 어디다 내보진 않았는데, 제가 속으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장르는 시입니다. 네.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시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네. 하셔야 두 번째 되는데, 20년 후에 아. 포르투 체류기에 대해서 네. 가장 에피소드나 체류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을. 이 책에도 써놨었는데요. 네. 우리가 영어 못하면 괜히 뭔가 밀리는 느낌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웃기는 게 우리가 영어를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 건데, 이 유럽에 가면 영어에 그렇게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영어에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도 가면 공산품들은 우리는 동시 표기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영어 표기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관광지인데 레스토랑도 가면 메뉴에 포르투갈하고 영어를 친절하게 표기한 곳이 표기를 안 한 것보다 훨씬 적어요. 대부분이 표기를 안 하고 한 열에 두세 정도 짓만 영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네. 분명히 비프라고 돼 있더라고. 네. 비프 같아요, 소고기. 네. 네. 근데 BEF잖아요, 영어로는. 그런데 얘는 BIEF인가 그래요. 그리고 페루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번역기 들이댈 필요가 없다. 평소엔 앱을 들이대고 이제 봐야 영어 표기가 없으니까 뭘 아는데, 이거는 분명히 페루산 소고기야. 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소고기는 약간 불빛이 도는데 구면은 이게 또 브라운색이 진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기를 굽수록 막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져. 그래서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앱을 뒤져보니까 칠면조 고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루가 아니고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냥 칠면조. 네, 그렇군요. 그런 기억들.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고,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네. 반대로 네. 네.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걸 받고 나니 제가 우리 글로 가지고도 노벨 문학상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미 아까 말하는 지금 포르투갈에는 노벨 문학상이
소설가하고 시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패소는 못 받았습니다. 예, 소설가. 배수환 주제 받았어요. 사람하고 네. 그럼 그 포르투갈 그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 노벨상을 받을 만큼 대행하는 거고 제가 참고로 옆에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이 친구는 그 한강의 소설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80% 읽었거든요. 네.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 외국에서 누가 받으면 엄청 읽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작가한테 왜 안 읽었냐니까 어려워서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도 시인이시잖아요. 네. 시인하면 이게 원래 노벨 문학상이 이공계 하시다 그랬죠. 네. 아니, 고등학교 본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물리학 친구 이쪽인데 문학상이 생기는데 문학하면 서양이 아니고 동양의 경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음이라고. 네네. 만약에 꼭 시음이 있다고 보면 당장 노벨 문학상 가는데 그래서 그 포르투갈 언어를 직접 가보셨으니까 네. 그 포르투갈 어가 그 시를 쓰거나 그 영어로 다 번역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 포르투갈어로 그 하는 그 시성이 가진 만한 그 언어가 네. 뭐 좀 격이 좀 높던가요? 근데 저도 포르투갈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는 없는데 이 포르투갈이 그 대항해 시대가 포르투갈이라는 이 나라의 그 뭐랄까 역사의 핵심이에요. 대항해가 마리조아 대항해지 사실은 식민지 건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과의 700~800년에 걸친 전쟁. 그래서 포르투갈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유럽은 가령 스페인만 하더라도 문화, 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그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유럽의 웬만한 나라에 거의 다 있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다 그쪽 출신들이고 스페인만 해도 돈키호테슨, 네. 뭐 다 있고 그런데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예술, 철학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 작가도 그 유럽 어족 언어로 문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배출을 못했고 포르투갈은 무사의 나라이지 문사의 나라가 아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그 무사 있잖아요. 무사. 총칼 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로 쳐들어온 아랍인들과 그 전쟁을 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는데 그걸 막 700~800년 끌고 가다 보니까 문화가 융성하기 이전에 그 전쟁 문화 훨씬 강했던 나라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현당에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서도 세계적인知名도를 갖고 있는 작가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드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포르투갈 문인들과 좀 교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청도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제스틱 카페라고 뭐죠? 그 유명한 롤링 제가 써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리포터 작가가 그 글을 썼던 마제스틱 카페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제가 조안 롤링. 그래서 그 카페는 그 해리포터 때문에 그 작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여기서 해리포터를 썼다라는 걸로 유명한데 거기를 방문해서도 거기 매니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이건 시인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 없냐? 나 한국에서 온 시인이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상욱 교수님의 명은 안 하셨지만 디카시를 좀 알리고 싶어요. 영어로.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최광임 시인이 저에게 그걸 자꾸 강요했어요. 디카시를 여기다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찾았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되게 그 전통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빈약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교수님 포르투갈 준비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하고 마쳐야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책의 표제가 보면은 그리운 곳에서 그리운 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 그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한번 보면서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있는 곳도 그립고, 네, 돌아갈 곳도 그립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110페이지 보면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이 그립다. 예, 이지냐가의 사마라구의 고향이 가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있는 곳도 그립고 돌아갈 곳도 그립다.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이 그립다. 그렇다면 교수님께 이 그리움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글쎄 저한테 없는 어떤 거겠죠? 네? 제가 결핍한 거? 그런 것이겠죠. 이 그리운 곳에서 그리운 곳으로 하는 제목을 보고 포르투갈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착한 지 한 3주 됐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물론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운 곳에서 그리운 곳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고 사람하고에 관해서 이제 그 박물관도 보고 유품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하고의 그 고향 아주 외진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가보고 싶다는 얘기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수님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리움은 사랑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시간 다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네네. 저는 이 여행, 이 생활 여행과 또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의 참맛은 낭비가 아니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이런 여행을 하겠죠. 똑같은 공간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돌아다니고 술 먹고 깔깔거리고 그냥 잤어. 이거보다 거기서 그림을 그리거나 거기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면 그 여행이 더 충만해집니다. 훨씬 여행이 뭐랄까 보람스러워지는. 그러니까 놀아도 공부하면서 놀면 훨씬 낫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짧은 기간에 그림을 70장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책 외에도 원고를 70일 동안 다른 원고들을 1000장을 썼습니다. 200장 원고를 1000장을 쓰면서 그림 그리고 이 책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이 더 기뻤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오래 치려고 특히 그림을 그리면 그 건물의 그 지붕 기와 생긴 모습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세밀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도장 찍듯이 사진 찍고 지나가는 여행하고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갈매기의 부리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떤 구조인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림 그리기에 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났는데 올 겨울에 저희 부부가 유사한 생활 여행을 또 할 건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의 남부지 안달루시아 지역 지중해 연안에 거기 가서 이번에는 80일. 그래서 이미 비행기는 예약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피카소의 고향 안달루시아의 말라가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대도시가 싫거든요. 여기 뭐 파리, 런던 이런 데 싫어요. 그래서 말라가라는 데 가서 80일 또 체류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운 곳에 조용히 닿기를 바라면서 문학은 그리움을 잊지 않게 하는 언어다.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그리운 곳에 되기를 바라면서 먼 길 찾아주신 우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